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폭행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여온 임혜동 씨, 류현진 선수에게도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거제에서 있었던 단순 기사 사고로 종결될 뻔한 사건, 가스라이팅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범죄 심리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날씨 평년보다 온화합니다. 지난해는 기상관측 사상 가장 따뜻한 해였다는데 다양한 날씨 소식은 기상청 예보 분석관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미일의 대규모 연합회사 훈련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는데 시점이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 대응 기류가 바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법안이 정부로 넘어갑니다. 유족들은 거부권 행사는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법안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환자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에 앞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1,700여 마리는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 40cm까지 많은 눈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다시 찾아오고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많이 내릴 전망입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3국의 연합 해상 훈련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자, 북한이 어떤 종류의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까? 네, 북한은 한미일이 최근 제주 공해상에서 진행한 연합 해상 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란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체계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험 시점이나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인 수중 공격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모두 3차례의 핵무인 수중 공격정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수중 핵무기 해일과 해일1을 4월엔 해일2를 시험했는데 해일은 수심 80에서 150m 깊이에서 59시간 12분 동안 잠행했고 해일1은 600km를, 해일2는 1000km를 잠행해 수중 폭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시험한 해일 5-23은 기존 해일의 개량종으로 추정됩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또 군대의 수중 핵 대응 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해상과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행동을 규탄하며 여기에서 초래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15일부터 그제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훈련에는 우리 군의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의 콩고함 등 2척을 포함해 모두 9척이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신형 고체 연료 추진 방식 IRBM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신형 미사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전문가 벤 디프는 기고글에서 해당 미사일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1, 2단 추진체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성 18형으로 이미 개발된 추진체를 사용하면 이번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며 과거 관행에 따르면 1, 2회 추가 시험 비행을 거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디픈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기존의 재진입체 대신 2022년 발사된 소형 미사일에 쓰였을 것을 탑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보 대표단이 오늘 러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박철준 외무성 부상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블라디미르 토페아 임시 대리대사 등이 최 외무상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앞서 지난 16일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같은 날 오후 푸틴 대통령을 예방해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최 외무상의 수행원이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고 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정찰 위성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여사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로 인한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내 논란 확산을 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 여당은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죠.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열렸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대응 방식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함정 취재로 인한 정치적 공작이란 입장을 강조했지만 사과 없이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인 사과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인 김경률 비대위원과 영입 인재인 이수정 교수에 이어 그동안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의혹은 기본적으로 함정 취재였다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앞서 이번 논란을 두고 당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출마자 사이 시각차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라디오에서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도권 선거에서 진다는 건 개인적 주장이라며 인식차를 지역별로 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등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죠. 공천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른바 친면 공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비롯해 세부적인 공천 규칙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세부 평가 지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앞서 확정된 시스템 공천룰, 여론조사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국민 참여를 내세웠지만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돼 비명계 찍어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자객 공천 우려와 관련해 언어 도단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친명계 후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며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삼선의 김민기 의원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재선의 임종성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의 세력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탈당한 홍서윤 전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했다고 밝혔고 제3지대 핵심 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은 내일 창당대회를 엽니다. 원내 현안도 짚어보죠. 이르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될 전망인데 여야의 신경전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정부로 넘어갑니다. 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새로운 안으로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 비정한 처사라며 이미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협의한 법안인 만큼 여당과 추가 협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이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유가족들 앞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나 위안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끝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단언코 반정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거부한 것이라 단정짓고 그 앞에서 끝까지 저희는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형사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60대 김모 씨에게 습격을 당한 지 17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담당 재판장 사직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사건으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된 데 대한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오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규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인 49명 가운데 33명의 신문을 마쳐 증인 신문 절차가 아직 3분의 1이 남아있고 서류 증거 조사와 검찰 구형, 최후 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2년간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던 차관이 교체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는데요.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가진 심 차관은 바로 업무를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지난달 2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장관직을 사퇴한 지 오늘로 한 달째. 법무부 장관 자리는 그 후로 계속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장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박성재, 길태기 전 고검장과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후임 내정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행을 맡았던 이노공 차관이 장관직을 이어받을 거란 예측도 나왔었는데 당사자가 고사한 걸로 전해집니다. 장관이 취임하기까지는 대통령의 장관 내정과 청문준비팀 구성, 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략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도 2월 말 이후에야 청문회가 열린다는 얘기죠. 법무부 장관이 한 달 이상 비어있는 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현웅 전 장관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요. 다음해 7월 박상기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7개월이 넘게 걸렸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도중 사퇴한 이후 추미애 장관 취임까지는 2달 넘게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앞선 두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기간은 길어야 20일 정도였습니다. 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신년 특별 사면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법무장관 없이 대행 체제에서 진행됩니다. 사면과 복권의 실질적인 결정자는 대통령이지만 사면 심사위원장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요. 법무부 수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법무행정 공백의 장기화 우려 속에 이른바 스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의 후임이 과연 누가 또 언제 될 것인지 시선이 쏠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전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지낼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과 고용통계 보도자료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로 박 전 특검은 구속기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할 당시 대장동 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매몰 처분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내 양돈 농가 가운데 올해 두 번째 확진 소식에 자칫 전국으로 번지진 않을까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경기 파주 양돈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가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일반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인데요. 방역 인력들도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철저한 소독을 마친 뒤에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어제 오전 8시쯤 농장주가 기르던 돼지 10마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해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인력들은 오늘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2,600여 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할 텐데 방역 조치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까지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서 매몰 처분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곳 농장 주변으로도 많은 돼지 농가가 있어서 농장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먼저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 전 지역과 인접한 강원도 철원의 양돈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병 농가를 중심으로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안에 있는 농가 57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를 감안해 발병 농가 돼지의 매몰 처분과 사료 등 오염 물건까지 모두 치우고 난 뒤부터 30일 동안 추가로 방역대 안에서 사육 중인 돼지 10만 마리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동식 차량과 거점 시설에서 소독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동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직선 거리로 300km 가까이 떨어진 경기 파주에서 두 번째 확진이 나오면서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가축 질병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초동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매개로 꼽히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수색과 포획 활동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양돈농가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광주에서 9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제
광주 남구에 있는 사양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를 매몰 처분 등 관리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설 연휴에 앞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최대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설사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말 200명을 넘긴 뒤 꾸준히 확산해 지난주에만 3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2020년 셋째 주보다도 7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사실 아이들은 네.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런 가운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도 경기 심판과 자원봉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되지만 사람 사이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대회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비상 열람망을 유지하고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좀 풀리면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또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증가된 건 아닐까 싶고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각종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감염 후 48시간 정도는 주변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재작년 독감 환자가 91배 급증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독감 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 3천여 명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한 해 전보다 91배 많았습니다. 독감 환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10대가 차지했고 9살 이하가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과 김포 간 갈등으로 지연돼 온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노선과 사업 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신도시의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과 김포 경계의 불로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동점입니다. 네, 인천 지역 안에 4개 역을 만들 것이냐, 2개를 만들 것이냐를 놓고 인천과 김포가 갈등을 빚어왔는데 정부가 오늘 절충안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10,000명 이상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이 철도망 계획과 환승 연계성, 합리적 경제성을 원칙으로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 지역에 역 4개를 만들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행 시간은 약 27분, 사업 연장 길이는 25.94km, 사업비는 3조 1,700억 원이 들게 됩니다. 반면 김포시는 이보다 통행 시간은 3분, 사업비는 4천억 원, 길이는 1km 감축할 수 있게 인천의 역을 2개만 만들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인천시 의견을 반영해서 인천 원당동과 아라동에 이 환승역 2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김포시의 의견도 반영해서 인천과 김포 경계 지역의 역 위치를 인천시 불로동에서 김포시 감정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김포 지역의 환승역 3개를 포함한 역 7개를 신설해 통행 시간은 약 26분 걸리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정안의 사업 연장 길이는 총 25.56km, 사업비는 3조 700억 원 들게 돼서 결국 양측 입장의 중간선을 제시한 셈이 됐습니다. 또 이용 수요 측면에서는 하루 11만 4,800여 명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시 안이나 김포시 안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만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또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 인천시 공동 책임 아래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오는 5월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김포시는 양촌에서 통진 마송, 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직후까지 5호선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추가 정거장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끝나는 대로 지자체 전문가들과 그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은 이 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 등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 노선에 대한 김포, 인천 두 지자체의 대립으로 이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종일 이렇게 많이 집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겨울인데 따뜻해서 좋아요. 봄이 빨리 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월 상순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밀려오며 단속적인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날씨가 영상권에 오르면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는 기상관측사상 가장 따뜻한 한 해였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날씨 소식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 분석관 공상민입니다. 네, 내일이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 대안이죠. 주말 날씨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말에는 절기와 다르게 좀 기온이 올라가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저기압이 남동진하는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21일 새벽까지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지형에 부딪혀 내리는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주말 내에 강수가 이어지겠는데요. 예. 동풍이 강화되는 20일 저녁부터 21일 아침까지는 시간당 1mm 내외의 강도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은 강원 중북부 산지 중심으로는 예. 최대 4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자, 수도권 지역은 좀 온화하긴 하지만 지금 강원 지역은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인데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영동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눈이 예보돼 있어요. 얼마나 내리는 건가요? 네, 이번 올림픽이 시작하자마자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개막식이 열리는 저녁 무렵부터는 강릉 지역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비 또는 눈의 형태로 강수 형태가 좀 바뀌겠지만 네. 시간당 0.5mm 미만의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강설로 인한 대설 특보가 발표되거나 하지는 않겠고요. 예. 하지만 약한 비 현상으로도 고도별 기온에 따라서 강수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개막식 전후로 도로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는 도로 살얼음 등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비가 내린다고 하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그 올림픽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내일 영동 지역에 내리는 눈이 그 습기를 머문 습설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습설이 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강원 영동에 내리는 강수 현상은 해상에서 습기를 많이 머금은 채로 유입되어서 네. 지형에 부딪히면서 좀 발생되기 때문에 습설의 형태를 띠게 되고, 아무래도 습설이다 보니까 다른 좀 어떤 눈보다는 조금 무거운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 좀 무겁다. 또 다른 거 좀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잘 언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습기를 많이 먹으면 누릴수록 같은 예. 적설의 깊이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겠고요. 예. 특히 이번에는 강원 중북부 산지 중심으로 최대 4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많은 눈이 예상된 지역에서는 눈 무게로 인해서 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제 습설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좀 약한 가건물이 있는 분들은 미리 좀 눈을 치우는 방식으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 왜 기온이 이렇게 또 기후가 바뀌나 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올겨울에 유독 눈과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좀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례적인 거 맞죠? 네, 겨울철에 그 기온이 1도 변화하면서 눈과 비가 형태가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눈이 되기도 하고 또 예. 1도 낮아지면서 눈이 또 녹아서 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좀 이례적이기보다는 기온에 따라 강수 형태의 변동성이 매우 큰 겨울철 우리나라의 강수 현상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상에서 불어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내륙의 그 육지에 찬 공기를 만나는 경계에서 강수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눈과 비가 경계가 되는 기온에서 강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또 우리 겨울철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겨울의 강수가 좀 이례적이라는 건지는 전체적으로 겨울이 지난 이후에 기후적으로 조금 전 세계 기후 변화 감시 요소를 좀 분석한 이후에 또 강수 특성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겨울 강수량을 봐야 하는 거겠죠. 이게 겨울이 끝나가는 동안에 또 강수가 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초에 다시 추위가 찾아오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보여드렸었는데 얼마나 추워질까요? 추워진다 그러면 또 너무 추워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높겠지만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다음 주에는 북서쪽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강하겠는데요. 25일까지는 평년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고요.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나 동파 방지 및 시설물 관리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집니다. 자, 제가 느낀 체감상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온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폭이 좀 크게 좀 느껴지는 감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또 꼭 떨어지던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그 사만사원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기압계가 이렇게 자주 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따뜻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통과 이후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강하게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감하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다시 한번 한파에 대비하셔야겠다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기압끼리 싸우는 거군요. 예, 저기압이 좀 힘을 내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기상청이 한 달 날씨 전망을 발표했죠. 2월 날씨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에서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2월은 평년과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많은 강수량을 전망하였지만 또 이번과 같이 예측성이 떨어지는 어떤 블러킹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전망의 변동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권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기상청 최신 예보를 꼭 참고하셔서 생활하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터뷰 전에 이제 영상으로 짧게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었는데 제주 지역 아이가 너무 따뜻하다. 또 매화 꽃이 폈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 제주는 지금 얼마나 따뜻한 건가요? 네, 지난 1월 4일에 그 매화가 발화한 이후에 또 기온이 그 이후에도 평년보다 계속 높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발화 이후에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매우 높게 유지되면서 평년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았고요. 발화 전일인 14일, 그러니까 개화 전일인 14일은 낮 최고 기온이 18.4도로 평년보다 10도 이상 매우 높았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 제주 지금 매화가 보통 언제 피는데 좀 얼마나 빨리 피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예, 올해 매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5일 날 공식 개화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5일이 빨랐고요. 25일. 평년보다는 32일이나 빨랐습니다. 이것은 1937년 기상청 그 제주 지역의 관측 이래 1월 10일 이후 가장 빠른 것입니다. 예. 가장 빨랐다. 물론 앞에 그 통계 자료들을 비교했을 때, 자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 자체가 이게 1973년부터 이제 통계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가장 높았대요. 지난해가 어떤 원인 때문이었는지 좀 분석이 됐습니까? 지난해 특히 기온이 높았던 원인은 지난해 여름에 특히 기온이 높은 기간이 좀 긴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작년 12월에 기온이 높았던 것처럼 평균적인 기온이 높을 수 있는 기간이 조금 길었던 그러한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상 기온의 하나의 현상 이렇게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 한 해 가지고 이상 기온이라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높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기온의 어떤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기후를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WMO에서도 기온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만큼 앞으로 기온의 어떤 그런 기후적인 기온의 어떤 평균 기온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데이터를 전세적으로 다 뽑아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고 그 원인을 밝히는데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만큼까지 최대한 말씀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또 가입을 유치하는 효과를 노리는 건데 한 업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여대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특정 대학에 붙으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 업체가 조건으로 내건 대학은 의학계열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입니다. 통상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같은 여대만 쏙 빠져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품을 파는 다른 두 온라인 강의 업체는 어떤지 확인해봤더니 여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상품을 구매한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했으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화여대랑 숙명여대를 빼고 환급해주는 건 여대 입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차별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업체가 정리한 학교 목록을 보여주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가 없네요. 인강 같은 서비스는 여학생들도 듣고 남학생들도 듣는 거라 여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왜 환급에서 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어떤 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도 분명히 들고 그 두 개가 갑자기 쏙 빠졌다는 게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업체가 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업체 관련 블로그를 살펴봤더니 이화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고 평가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대만 빠진 데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대학들을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자체 기준을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업체는 내부 논의 사항이라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구에서 개인 사유지에 난 도로, 이른바 사실상 도로를 땅 주인이 막아버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 울타리가 도로 한복판을 막았습니다. 샛길 하나를 냈지만 장애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30년 넘게 써온 도로가 울타리로 막힌 건 올해 초입니다. 알고 보니 개인 소유 땅이었는데 도로 부지로 묶여 있다가 일몰제 시행으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호소합니다. 진입로가 안 되니까 혹시 화재 시 소방차 부분이 일단 안 들어오고, 그리고 애들 저 뒤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한 개 있는데 애들 개학하면은 주로 이쪽이 등교길인데 인근에서는 건물 사이로 난 유일한 통행로가 막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30년 넘게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땅 소유주가 말뚝과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절반 넘게 막아뒀습니다. 사유지에 난 비법정 도로를 이른바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0% 넘는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거로 추정됩니다. 민원도 수백 건씩 들어오지만 행정기관에선 사유지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길을 막은 소유주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기도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대부분 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 땅이니까 내가 공짜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다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용료는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토지 지주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지역마다 또 도로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개별 사건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땅을 사들이는 게 대책인데 이를 위해선 과도한 땅값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매도 청구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가 수사팀 기피를 신청한 데 대해서 현재 수사팀이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실은 양측 자료를 검토해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수 영탁 씨가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서울지부 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상표권 사용과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1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래퍼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자수한 30대 래퍼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바닷가를 거닐다가 물에 빠진 30대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북 울진군 호포면 호포항에서 여행을 왔다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3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자의 잦은 위험 운전으로 고령층이 넘어지는 등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GPS를 활용해 시내버스 11개 노선 23대와 마을버스 14개 노선 28대를 조사한 결과 100km당 평균 62.6회꼴로 급가속, 급정지 등 위험 운전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버스 관련 위해 사례 428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219건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이재민에게 지원한 수백억 원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상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피해자로서 자신의 손해를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회 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급 말고도 이자와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공무원이 10,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 축소에 이어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도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 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엑시멈과 스페이스X가 합작한 우주인 4명을 태운 스페이스X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현지 시간 18일 오후 4시 49분 미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궤도에 진입한 우주선은 내일 오전 5시 15분 ISS에 도킹할 예정으로 14시간 우주에 머물며 극미 중력 연구와 기술 시연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인데요. 앞서 지난해 말 서울 서부지검은 대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주말인 내일 일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큰 추위는 없다고요? 네, 이곳 한강공원에는 구름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다소 불고 있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8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반면 강원 영동에는 눈이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동하실 때 미끄러움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점검과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이 전남 해안에서는 비가 오락가락 오다가 앞으로 점차 잦아들겠지만 오늘 밤부터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의 눈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져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경북 산간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됐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은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남해안에서 시작된 눈 또는 비가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륙에 내리는 비의 양은 최고 20mm, 눈의 양은 1에서 5c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동량이 많은 주말인 만큼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는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1도, 광주 6도, 대구 5도로 대부분 영상권 보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2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이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9도, 대구 8도 예상됩니다.
이 눈비는 휴일인 모레 새벽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 찬 공기가 밀려와서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강추위는 주 중반 절정에 달한 뒤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가운데 당분간 대부분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Welcome to Enigma. What are you doing? What's going on? Decrypted a single German message. Oh, God. Yes! Can imagine.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을 선전포고한다. 폴란드부터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까지 나치 깃발이 24개국에 펄럭였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암호 기계이자 독일군 급습에 대한 모든 것, 독일이 모든 통신에 사용하는 기계. This was the great fire in the city of London.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에니그마의 해독이 필요했다. 그러나 매일 자정 회전체의 위치가 바뀌었고 에니그마는 1595개 10억 배수 조합의 경우의 수로 움직였다. 영국은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앨런 튜링을 비롯한 영국의 암호학자들을 모아 암호 해독팀을 만든다. 튜링은 기계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설계한다. 그는 폭탄이라는 뜻의 해독기계 본부의 제작에 성공했고 에니그마의 해독이 가능해졌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의 판도는 바뀌게 된다. 에니그마 해독은 전쟁을 2년 단축시켰고 1,400만 명을 구했다고 한다. Today is Victory in Europe Day. Tomorrow will also be Victory in Europe Day. 영국 정부는 50년이 넘게 튜링에 대해 함구했다. 총선 82일을 앞둔 오늘 정치권 이모저모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큰 변동 없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로 지난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33%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거란 응답은 55%, 좋아질 거란 전망은 16%에 그쳤습니다. 또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오를 거란 응답은 21%, 내릴 거란 답변은 45%로 하락론이 우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며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도 적대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제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함을 치다가 경호처에 의해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강 의원 행동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러 간 행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고 의도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이용호 의원도 강 의원이 행사장을 자기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기획된 도발을 했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는 상식과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간 모습은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했다는 이유로 대선 1등 공신인 이준석 전 대표도 쫓아내고 안철수, 나경원 등 동지들도 다 몰아냈으니 그 정도야 이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경호처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따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로 가보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선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선택이 오늘 직장인 해방일지법이란 이름을 붙인 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정 휴식으로 직장인의 시간 주권을 확립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직장인의 해방일지를 쓰는 일을 돕겠습니다. 9 to 6에서 9 to 5로 가기 위해 점심시간을 유급화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에 부분적으로 산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연차휴가를 개인적립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한 기간에 따른 연차는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주 4일제 도입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15일부터 제주 공해상에서 사흘간 진행한 연합 해상 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미일의 해상 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회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면서도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대의 수중 핵 대응 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한 해상과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신형 고체 연료 추진 방식 ILBM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신형 미사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벤 디프는 기고글에서 해당 미사일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1, 2단 추진체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성 18형으로 이미 개발된 추진체를 사용하면 이번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며 과거 관행에 따르면 1, 2회 추가 시험 비행을 거쳐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소집한 북한 문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을 감쌌습니다.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한 안보리 비공식 협의는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올해부터 선출직 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북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황중국 대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사국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 밀착하는 북러 관계와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협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정책이 변화한 만큼 안보리의 대북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동북아 지역 긴장을 극적으로 높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껏 대북 전략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이전으로 북한 위협 수준의 차원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I think the nature of North Korea as a threat in the region could drastically change over the coming decade as a result of this cooperation, and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to pay attention to. 바디 국장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미 확장 억제 협력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이 서방 방공망을 상대로 성능을 입증한 셈이어서 북한의 무기 수출에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외제차인 벤츠 SUV를 노출한 데 대해서 통일부는 보도된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입수 경로 등을 관계기관과 면밀히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전용차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금지된 만큼 어떤 나라도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방영한 기록 영화를 보면 김 위원장이 벤츠가 생산하는 SUV 중 최고급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에 최대 징역 18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 의결안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감경 영역이면 2에서 5년, 기본 영역이면 3에서 7년, 가중 영역이면 5에서 1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을 1.5배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까지 올라갑니다. 국제유가가 수요 증가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날보다 2.09% 오른 배럴당 74.0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가 배럴당 74달러를 넘긴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브렌트유 선물도 1.6% 상승한 배럴당 7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일시 부동산 정책 발표와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8주째 하락세를, 전셋값은 26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각 하락폭과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내 시공 능력 16위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PF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일십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된 모습.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주 전보다 낙폭을 줄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한 주 전에 하락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건설 경기 보완 대책이 발표됐고 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약간 내려간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관망은 여전하지만 경착륙 우려가 줄면서 가격 하락도 둔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하락 전환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돼 전세값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이사 성수기인 3월을 앞두고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는 재전세 계약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 PF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급량보다 더 줄어들어 전셋값 고공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남성의 신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체 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 불일치자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가요대전 티켓을 판다고 속여 7,200만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그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진행된 SBS 가요대전 티켓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7,2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블리그램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웁스에서 배송과 환급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협의회 조사 결과 이번 달 15일에서 18일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들어온 웁스 관련 피해 신고는 124건에 달합니다.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과 환급 지연이었고 소비자들이 신고한 피해 품목은 이뮨 비타민과 에어팟, 어그부츠와 감귤 등입니다. 특히 에어팟은 1,000명 이상이 주문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동구매를 내걸고 있어서 집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술자리 폭행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 이번에는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에게 개인적인 갈등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쳤습니다. 사건 사고 짚어볼 텐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 사건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 앞서서는 그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게 류현진 선수와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류현진 선수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예, 지난달 이제 고소인 조사가 일단 김하성 씨가 지난 6일 날 있었고요. 이제 피고소인 그러니까 임혜동 씨죠. 예. 21일 날, 22일 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에서는 그 임혜동 씨의 핸드폰을 확보했나 봅니다. 예. 거기에 포렌식을 했더니 뜻밖의 류현진 선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알려지게 된 거고요. 오늘 아침에 뭐 매체에서 좀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액수도 나오고 네. 뭐 동영상 뭐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이미 뭐 알려진 얘기지만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서서는 김하성 선수와도 그 폭행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이 사건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포렌식을 통해서 그리고 계좌 추적을 통해서 3억 원이 넘어간 건 확인됐습니다. 예. 그리고 포렌식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공갈 내용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임혜동 씨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도된 내용을 통해 보면은 3억 원이 넘어가게 된 과정이 특정한 동영상을 찍었고 그 동영상 과정에 폭행 과정과 관련된 어떤 동영상이었고 그거를 빌미로 임혜동 씨가 류현진 씨한테 선수한테 돈을 일종의 뜯어내게 된 그 혐의로서 경찰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거죠.
예, 지금 김하성 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 모두 공갈 협박으로 이제 연관이 된 겁니까? 그렇죠. 임혜동 씨가 예. 류현진, 김하성한테 공갈이고 공갈을 했다. 그리고 임혜동 씨는 거꾸로 김하성 씨가 폭력을 행사했다. 류현진 씨가 연희 선수가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하죠. 예. 시기도 비슷합니다. 시기도 202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김하성 선수하고 임혜동 선수가 관련된 부분에서 매니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갖고 예.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라고 했는데 이제 밝혀진 부분은 류현진 선수의 형님이 하시는 매니지먼트입니다. 거기에 김하성 선수도 소속돼 있고 유현희 선수 소속돼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로드 매니저로 된 겁니다. 로드 매니저로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로드 매니저 됐고 실제로 유현진 선수와 관련된 부분은 국내 제주도에서 겨울에 유현진 선수가 개인 훈련을 하거든요. 다른 코치님도 모시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맥락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 겨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강남 모 술집에서 벌어졌던 폭행 사건 시비도 그 시기고 똑같습니다. 예. 지금 임혜동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부인하고 있는 둘 다 상황이잖아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팩트를 확인해야 되죠. 팩트 확인은 일단 돈이 건너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돈이 건너가기 바로 전 때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갔는가? 그럼 포렌식 테스트 일정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내용과 건네간 내용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누구가 진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글쎄요. 지금 방식으로 봐서는 유현진 선수나 김하성 선수가 관련된 부분이 패턴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모르겠습니다. 임혜동 씨는 뭐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연결이 돼 버리니까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저는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매니저 활동을 한 부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강남에서의 폭행 시비 사건도 같이 있었던 분들은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직접 봤는데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 이 유현진 선수 동영상 속의 코치분들도 실제로는 그때 별거 아니었어요라고 했는데요. 뭐가 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비슷한 일이 생겼었다고 해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큰 금액을 갈취한 사건이어서요. 3억, 5억. 그렇죠. 만약에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지금 이제 두 사건 모두 수법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판사님이 이거는 상습성, 뭔가 이거는 계획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건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추정하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요인 자체가 가중요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짚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데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서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아이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이 계속해서 조카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그런 사형을 내려달라고 할 때 가명을 위한 연극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가 잘 놀다가 우리 엄마 죽었어. 우리 엄마 죽었다고. 우리 엄마 죽었다 이렇게 3번을 외쳤거든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천 스토킹 살해범, 지금 검찰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보복살인 혐의까지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사실 범인은 설씨 31살이고요. 피해자는 그 이 씨인데 37살이고 또 그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부터 계속 스토킹을 해왔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인이었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이 피해자분이 그 다른 사람이 알지 않게끔 이 뭐 비밀 연애 미련 형태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스토킹의 피해자들이 워낙 스토킹 가해자들이 굉장히 따라다니니까 내가 그냥 그래 우리 그냥 사귀어줄게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라는 표현은 저는 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재판부에서는 저렇게 썼으니까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게 6월이고요. 근데 이제 7월 17일 날 됐는데 접근 금지 명령 받고 한 달 정도 뒤네요. 근데 그게 바로 전에 스마트워치를 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른 사건을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 저런 스토킹의 위험성은요. 얼굴을 안 보고 1년 반이 지나야지 잊혀진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심리상.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법체계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법도 한 9개월까지 확장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 피해자분이 그 스마트워치를 반납을 하니까 이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범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 앞에서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본인의 그 피해자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딸이 보는 앞에서 이게 좀 잔혹한 범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살인을 넘어서 보복살인 혐의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보복살인을 인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보복살인은 특가법상의 보복살인죄인데요. 어떤 특정한 고소나 고발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고의성이라든가 지능적인 계획성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하고는 형량이 2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 형량이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획적인 정황들이 좀 드러났죠. 그렇죠. 따라다니고 문 앞에 있고 이게 스토킹 관련된 살인은요. 그건 거의 100% 계획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25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그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딸아이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고려도 재판부는 사실은 안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반성의 정도 이런 것들이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없다. 당연히 이런 스토커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그 전력을 깨끗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토커들은. 그리고 이 스토커 살인범들은요.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 앞에서 너무나도 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살해범이 했던 얘기 들어보니까요.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해드리고 싶다 하면서 재판부에는 또 사형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또 반성문에는 따는 소리하고. 반성문에는 어떤 얘기가 따는 소리 말을 계속 26번 차례나 반성문을 내면서. 그러니까 행동과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재판부에서 좀 더 깊이 보셨으면 하는 대단히 큰 아쉬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본 피해자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유족 측에서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선고대로 25년을 살고 나오면 가해자는 이제 50대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딸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25년이지만은 저거 다 채우지 않습니다. 보통 저 정도면 3분의 2. 그러니까 7, 8년 정도면 출소할 겁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례를 봤을 때는 그때 그 가족, 특히 이제 딸아이의
이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형량의 그 어떤 책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 항소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음 항소심에서는 우리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제가 짚은 몇 가지 부분을 예. 면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예. 사형까지는 아니라도 무기징역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검찰이 이번에 그 사형을 구형하면서 2022년에 있었던 신당역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 전주환 사례를 유사 사례로 들었는데 재판부 판단이 좀 달랐더라고요. 예. 재판부와 검찰이 두 사건을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전주환 사건과는 달리 그 범행 은폐 시도가 없었고 그 말한 은폐 시도가 없다는 건 도주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하자면 인멸이나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하는데 이건 매우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범죄, 특히 스토킹 살인범들은요 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대단히 일종의 징벌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킹 살인범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우리 그 법관들이나 법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살인범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적 구성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너 착해. 이거 전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리고 재판부가 그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봤더라고요. 이게 보복이 아니라 결별 후 피고인이 느끼는 배신감과 좌절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한 거면 앞서 이게 실제 연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부분과 좀 대치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남자가 느꼈을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바꿔 얘기하면 피해자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잘 달래지 않았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남성적인 시각이고 대단히 이건 가해자 중심적 시각입니다. 이거는 스토킹 살인이나 스토킹 범죄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표현 자체가 가지는 프레임이 문제인 겁니다. 전 여자친구라는 프레임 맞나? 저는 사실 이런 스토커들을 많이 다뤄봤지만은 본인이 진짜 전 연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성분을 만나보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사귄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다에 한 남성이 빠져서 숨졌는데 이게 그냥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이 될 뻔했는데 이게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였다라고 좀 드러나고 있어서요. 이 사건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10월 11일 오후 2시 좀 지나서 어떤 남성이 그냥 겉옷을 벗고 맨몸으로 난간을 넘어 바다 들어가는 것을 저 CCTV 보시는 것처럼 그냥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자기 발로요? 예, 그냥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저 때 아무리 그래도 10월도 추운 때인데. 대낮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단순 익사인 줄 알았는데 몸에 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상하게 보고 다시 재수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전모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사건 보려면 이제 3명이 있는데 일단 저기에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장에는 2명이 있는데 1명은 바다에 들어가고 1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저 2명을 가스라이팅 해왔다라는 거죠. 저 화면 바깥에 있습니다. 예, 일단 A 씨는 가해란 A 씨는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 두 사람에게 심리적인 지배를 해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모텔에 있었나 봅니다. 이제 이정이 장기 투숙한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두 분이 일용직 급여를 받아갖고 사셨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가해자가 자칭 조폭이라고 하면서 일종의 위계적 억압을 한 것 같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와서 폭행을 할 거야, 때릴 거야 라는 어떤 겁을 계속 많이 줬나 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상황이면 이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반복됐다고 하면은 심리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지금 단순히 협박하는 거랑 가스라이팅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협박도 하고 가스라이팅까지 함께 진행을 한 겁니까? 그리고 뭐 연극도 하고 우리가 보통 이은혜 사건에서는 자기 남자친구를 통해서 자기 주변을 통해서 자기 남편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조폭들을
동원을 한 거죠. 실제로 전화를 받는 척도 하고 없는 조폭들을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무엇인가 장치를 둬갖고 내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갖고 시키고 돈도 빼앗고 뭐 1,700만 원의 돈을 뜯어냈고 그리고 실제로 서로 싸우게 만들어갖고 피투성이까지 만들고 이게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실 피해자 2명이 50대 남성이고 가해를 사람은 40대 남성인데 지금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식당에서 무릎을 가서 꿇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기 발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는 게 심리적 지배를 당한다면 이런 행동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이게 보통 이제 말하자면 무학이라고 하죠. 배움이 적은 분들만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배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식적인 것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지적인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도 가스라이팅에 쉽게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사법 체계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지만은 심각하게 연구를 통해서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기제를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이은혜 케이스를 보면서 이은혜 씨 남편은 굉장히 좋은 회사도 다니고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거는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심각하게 그의 삶을 파괴해 버렸거든요. 앞서 그 이은혜 사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은혜 사건에서도 사실 이게 재판의 쟁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심리적 지배. 근데 저희 현재 법 체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당시에는 그걸 적용하려고 검찰이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출마하신 이수정 교수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사실 판례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2021년 15건, 2022년 30건, 작년 같은 경우 10몇 건입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법체계는 이 가스라이팅에는 용어 자체를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사회 심리적인 용어인데 해외에서는 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요. 적용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도 되고 있고 법적인 체계도 돼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 포용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리적 지배에 의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좀 법 체계에서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3가지 사건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447일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광호 청장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네, 서울 서부지검이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청장은 헬로윈에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재작년 10월 14일부터 참사 당일인 같은 달 29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거란 공식 보고가 잇따랐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전 112 상황실 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파가 몰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김광호 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로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또 참사 직후 헬로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을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에서 참사를 늦게 인지했고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각각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광호 청장을 송치한 지 1년 만에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낸 겁니다. 이 같은 처분은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냈던 게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1년 동안 수사를 이어온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은 애초 김 청장을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김 청장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의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호 청장에 대해선 이후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등 후속 인사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해에서 자주 상선을 공격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미국이 추가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자위적 차원에서의 행동이라면서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란과 파키스탄 간의 충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18일 후티 반군 시설을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We did it again this morning, striking at some anti-ship missiles, a couple of anti-ship missiles that we had reason to believe were being prepared for imminent fire into the southern Red Sea. 미국은 지난 11일 영국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공격했고 지난 14일과 16일에도 후티 반군 미사일을 타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지속적인 공격 방침을 밝혔습니다. Are the airstrikes in Yemen working? Well, when you say working, are they stopping the Houthis? No. Are they going to continue? Yes. 미국은 그러나 홍해의 자국 선박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일 뿐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란과 파키스탄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잘 무장된 나라들이라며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상황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want to see an escalation of any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certainly between those two countries.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파키스탄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파키스탄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당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란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미국 소유 유조선을 대한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동과 이집트, 서아시아 등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공유한 성명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범들이 대함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이 겨냥한 선박이 마셜 제도 선적이면서 미국 소유이고 그리스 선사가 운영하는 유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배 근처 해수면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부상자가 발생했다거나 배에 손상이 갔다는 보고는 없었고 해당 선박은 계속 항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들을 거론하며 지금 당장은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의회는 처음으로 양측의 영구 휴전 촉구 결의를 채택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제 한 살이 되는 아기 인질의 사진을 놓고 말문을 엽니다. His whereabouts are unknown. We know he was kidnapped by Hamas. We know that these barbaric terrorists have taken him and his mother and his brother and his father.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평화 절차가 현 시점에서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 이스라엘인의 안전이 확보돼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ut how else can we defend ourselves? He's decided to entrench themselves in an infrastructure of terror of unbelievable size. 헤르조그는 또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전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라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EU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모든 인질이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고 테러 조직인 하마스의 해체를 전제로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The bloodshed must stop now. Humanitarian aid must be allowed to access the entire Gaza urgently. 유럽의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영구적 휴전이라는 표현이 공식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전례없는 규모의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위권으로 처져 있던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이 동시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봄 배구의 판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OK금융그룹은 3라운드를 6전 전패로 마치고 4라운드에서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V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눈에 띄는 비결은 주 공격수 레오의 각성입니다. 4라운드에서 득점과 공격, 성공률, 서브할 것 없이 모두 1위를 찍었습니다. 50% 밑도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던 3라운드와 비교하면 놀라운 반전입니다. 무리한 서브와 공격을 지양하고 기본기를 중시하는 오기너 감독의 철학이 선수들에게 녹아들었다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저희가 연승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팀의 좀 분위기를 좋게 가려고 좀 악도 많이 쓰고 많이 뛰어다니고 했는데 보람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최근 2경기에서 패했지만 현대캐피탈도 5연승을 기록하며 봄 배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태형 감독의 사퇴 이후에 선수들이 부담을 덜고 경기에 나선 게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에 3라운드에서도 똑같이 5승 1패씩을 기록하며 선두권을 유지했던 우리카드와 삼성화재는 4라운드에서 나란히 연패에 빠지며 첫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그 내리막을 최대한 길게 가지 않게끔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또 감독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자부는 현대건설과 한국생명, GS칼텍스가 줄곧 1, 2, 3위를 유지하면서 홈배구 진출을 확정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열흘 동안의 짧은 휴식기에 들어가는 V리그는 올스타전을 마치고 오는 30일 5라운드에 돌입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화이팅 해주죠. 화이팅. 무슨 열린 결과인가? 오늘 우리 비대위원장 나오시니까 많이 의원님도 와주셔서 의원총회가 아주 국회의 그 다수당이 의회 폭거를 했지만 소수당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저기 그 김건희 저기 명품백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좀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다 의견이 갈려가지고 필요 없다 필요하다 갈렸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대 몇 정도로 갈렸습니까 혹시? 길게 이야기 안 했어요. 시계 공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느라고. 나 갈게. 당내 중론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원내대표한테 물어봐.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어요. 다수 의견이 뭐예요? 뭐 사과할 필요 없다는 거겠죠. 해요.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정부인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 별도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은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죠. 이 사건은 되게 악의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분석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해주시고요. 가방 관련해가지고 좀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게 왜 주가 조작보다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명확하기 위해서 저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이 있다는 건 인정. 주가 조작 과정에서 이 여사에게 일부 금전적 편익이 있다는 것도 인정.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뭐 그건 넘어가자고요. 네. 오늘도 내륙의 하늘빛은 흐리지만 날은 포근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반면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강원 영동에는 눈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점차 잦아들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밤부터 또다시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많게는 15cm 이상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폭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가 낮 동안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광주 6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과 대구 8도, 광주는 9도가 예상됩니다. 눈비는 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